어제 마지막 부분에 했던 강의를 다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좀 먼저 가신 분들은 다 못 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끝날 무렵에.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 어떻게 하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책으로 많이 팔린 게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지성 씨가 쓴 건데, 근데 그 두 책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시크릿이라든가 꿈꾸는 다락방에서 놓친 게 무엇인가? 그 놓친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무의식의 힘을 놓쳤단 말이에요. 무의식의 힘을 놓쳤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놓쳤다라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인간이 꿈을 꾸고, 이 꿈꾸는 다락방에서 나오는 게 리얼리티가 vivid dream이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한 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RMVD라는 공식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일부분 맞을 수는 있어요. 일부분 맞을 수는 있는데 좀 커다란 결과, 마지막 결과에서는 안 맞을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제 그 무의식이 보통 50배에서 60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보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1대 99냐, 2대 98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의식이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암묵적 지식, 그 다음에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것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듣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의 내용은 5%에서 7%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3%에서 97%는 그 사람의 태도, 뭐 내지는 얼굴 표정, 제스처 이런 거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심층 면접에서 역시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결제를 내린다거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듯이 무의식이라는 그 영역이 굉장히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뇌과학을 연구해봐도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뭔가를 소원을 이루려고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꾸게 되면은 그게 보통 인간이 100%의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나 시크릿은 제가 그러니까 잘못 쓰여진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왓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MBC 기자가 쓴 책. 그 다음에 트랜스세핑이라고 러시아 양자물리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이라는 책이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베스트. 제가 아는 후배가 번역한 책입니다. 패턴이라는 책이. 그래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시크릿이나 꿈꾸는 다락방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간 이 무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무의식. 그런데 시크릿까지는 무의식을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성을 갖게 되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이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고, 자, 부모님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 실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천과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식들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한 계단 올라가는 느낌, 내가 성적이 조금이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실천들이 자기가 꿈꾸는 목표보다 충분히 따라주지 못할 때 무의식에서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바라는 목표가 절대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쌓아갑니다. 반대로. 근데 의식은 계속 그걸 거부를 해요. 의식은 아니야,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강압적인 게 안 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왜 성공 확률이 높냐면, 자기주도성은 자기 무의식에서부터 그 힘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인주도성,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만 교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반대에서는 전 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무의식에서 의심이 쌓여갈 때, 내가 목표는 높은데 그 과정적인 실천,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과외 선생을 써가지고 자기주도성을 줄 때는 못하는 과목, 국영수 사과 중에서 제일 못하는 과목은 과외 선생을 쓰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얘가 어느 정도 아이가 기초가 있는 분야에서 과외 선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외 선생한테 한 5만 원을 더 주면서, 덤으로 돈을 주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더 안 올라도 되니까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아이가 자기주도성을 갖게 하려면. 평균을 올려야 된다,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아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약 50배에서 60배만큼 무의식에서는 의심이 쌓여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럼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냐? 그렇게 되는 원리가 뭐냐? 이제 이 무의식의 역설을 굉장히 많이 다룬 책이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이에요.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현재예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랜스서핑은 이제 양자물리하고 평행우주로 가면 살짝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트랜스서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기가 존재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미래라든가 목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꿈꾼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있으면서 미래를 꿈꾸는 거하고 자기가 미래 발현 속에 확 빠져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자기가 발을 딛고 있으면서 미래를 꿈꾼다는 거는 자기가 현재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에 대한 감각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꿈꾸게 되면 현재라는 자리가 비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람의 원리죠. 바람이 부는 건 뭐예요?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은 그 공기압이 여기를 기압을 채우기 위해서 옆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존재한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거, 내지는 남편이 뭐 대박 터뜨리길 바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자기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이라도 사가지고 되길 바라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꿈꾸되 현재에서 자기 실천, 자기 개발의 실천이든지 아니면 뭐 돈벌이라도 좀 즐겁게 하든지 즐겁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벌이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차근차근 해드릴 거고, 그게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의 그 바람이 지나치게 그 사람 가슴 속에 들어갔을 때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반대의 현상, 정반대의 세계에서 바람이 현재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랬던 거에 정반대 현상이 자기 인생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평행우주론으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은 지금 뭐 신비한 이론이 아닙니다. 평행우주론은 이미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강의를 했었던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도 알고 있었던 이론이고, 아무튼 제일 유명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걸 알고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대통합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말년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뉴턴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수명이 200년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 대통합 이론을 발견하고 죽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물리학자들이, 현대과학의 핵심은 물리학입니다. 현대과학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인문학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술이에요. 예술. 인문학의 핵심은 예술이고, 예술의 핵심은 그 중에서도 순수미술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진보적인 연구를 하고 진보적인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대통합이론, 그걸 M이론이라고 불러요. M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촉근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 우주가 11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지금 물리학 강의를 할 시간도 아니고 제가 그걸 잘 강의도 못하겠고, 자, 거기서 강력한 후보 이론이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평행우주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 자, 어떤 설명을 하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막 살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자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식하는 자예요. 인식하는 자가 이렇게 있고, 자기의 무의식의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평행 우주적인 현상들이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듯이.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를 지나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 반대적인 현상인데, 그리고 나는 거기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굉장히 바람직한 무의식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감사하는 마음하고 자기가 뭔가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믿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깊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얕아버리면은 의식에서만 그냥 으쌰으쌰하고 나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의식에서. 근데 무의식에서 정반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와 믿음에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 화살이 뭐냐면은 이 화살이 곧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중심은 이 화살 중심에가 있고, 화살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은 화살의 방향이 이렇게 위쪽을 향한다고 제가 지금 2차원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혼돈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그 신념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면, 우리가 인문학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가치관의 혼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혼돈은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인생의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간의 화살은 좀 흔들리는 화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날은 예를 들어서 돈벌이가 좋은 날은 막 감사하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감사와 믿음의 깊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이 무의식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현재 기준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이하게 되는 우주 자체가, 이것도 2차원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아래쪽이 약간 어두운 우주예요. 이게 설명은 꼭 약간 이분법적으로 되는데, 여기가 좀 자기가 이 위쪽의 우주는 뭐냐면은, 그걸 이제 칼륨 같은 그 사람은 공시성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공시성이에요. 내 인생에서 우연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행운인 거죠. 근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쁜 공시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식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든지, 뭐 주변에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거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나쁜 공시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감사와 믿음의 이 깊이가 약해요. 그건 공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타고나길 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태교가 좀 불안정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약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상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태교가, 그래서 여러분 남편복 없는 사람이 자식복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복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자기 자신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매한 상황이 자기 자식한테 전수가 돼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전수가 되냐면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중뇌하고 편도 쪽에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공포에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보통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무의식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이게 감성의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살다가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참 기복이 너무 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래서 인생이 지금 사다리 타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다리 타기에서 켜켜이 겹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렸는데, 이게 사다리를 탄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타는데 이 하나의 겹 자체가 하나의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필름인데 그 필름이 뭐냐? 그게 하나의 한 컷의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이론, 이 평행우주론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우주에서 A-라는 우주로 내가 지금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차원의 우주가 나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영혼이나 정신, 그 다음에 물질 같은 것들이 분리돼서 연구가 되었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 이후에 그게 통합이 돼버렸어요. 지금 뇌과학에서도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을 그 시냅스에서 그 전기가 통하는 걸로 1차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에서 원자 단계까지 도달한 거예요. 뇌과학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뇌과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뭐가 설명이 안 되냐? 인간의 영혼성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의 영혼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후의 세계를 체험했다든지,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 몸하고 상관없이 뭐 다른 세계를 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과학자들이 지금 누구랑 협업을 하고 있냐면 물리학자들하고 협업을 합니다. 뇌과학자들. 물리학자들하고 뇌과학자들이 만나서 뭘 논의를 하느냐, 두뇌 속에서 양자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연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노벨 물리학상이 그런 쪽에서 또 나올 겁니다.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양자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 원리로 전자기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올해 구글이 그걸 구입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보편화된 지식이에요. 양자 물리. 단지 대중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평행우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성과 이동의 깊이가 얕아지게 되면은 자꾸 이 어두운 우주 쪽으로 자기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변화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해보면,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약간 올라가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좀 내려가. 이렇게 가. 또 기분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그 어떤 인생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혼란스러우면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게 되면 여기서 늘 어떤 그 감성과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늘 좋은 상태가 되려면 자기개발적인 실천이 자기에게 매일매일 이 경험이 없잖아요. 그걸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공식을 세웠습니다. 어떤 공식을 세웠냐면, 자, 엄마의 경우에 이거냐가 결정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신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 걱정을 하게 돼요. 이건 본능입니다. 저는 그걸 옥시토신 중독이라고 해요. 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면서 임신 때 자기가 임신했던 자식의
그 DNA하고 뉴런이 엄마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를 설명을 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촬영을 마치고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엄마들의 두뇌 속에는 자기가 임신했던 자식의 뉴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뉴런이 임신 중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엄마랑 자식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두뇌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과하게 돼요. 뉴런하고 DNA 조각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자식들의 DNA하고 뉴런이 박혀있다는 사실을, 이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걸 어떤 과학자가 증명했는지도 나와요. 이거는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엄마의 두뇌가 꺼져버리면 자기 자식의 두뇌는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럼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할 때만이 자식 걱정을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 걱정을 덜 하게 되면, 그럼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 걱정을 해. 그러면 그 비슷한 파장이, 그 비슷한 영향력이 자기 자식한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자식은 뭘 걱정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걱정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는 방식이 자식이 걱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자기가 성공하지 못할까를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와 믿음이 깊이가 얕아진다고요. 그럼 무의식에서 뭐가 늘어나요? 되지 않을 거라는 의심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만큼 부모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미래가. 정반대 현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아무튼, 제가 이 양자물리학을 접한 지가 25년이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1990년에 프리츠호프 카프라가 쓴 The Tao of Physics라는 책을 처음 해봤어요. 그게 벌써 25년이 됐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으로 쓰려고 해요. 이 세 가지 시크릿 이런 데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내년, 지금 원고를 쓰고 있고 내년쯤에 출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건 자, 마무리를 합시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양자물리학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얘는 이럴 것이다, 쟤는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경험되는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들어봤죠? 피그말리온 효과의 근본이 바로 양자물리학.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피그말리온 이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튼 조각가가 돌로 된 여자를 자꾸 진짜 사람처럼 대하니까 진짜 사람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식에 대한 믿음 자체가 얼마만큼 깊어야 되고 얼마만큼 확실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어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겠다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창과 방패도 없이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한테 너가 공부해야 되고 너가 좋은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이 더 좋은 결과를 바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엄마가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걸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엄마의 자기 개발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설명하고 이제 촬영 중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어제 한겨레 신문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칭찬만 하지 말고 자기 결정력을 키워라라고 하면서 자기 주도성, 그 다음에 의지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총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만족 지연 능력이에요. 마시멜로 실험에서 나왔던 만족 지연 능력이 자기 절제력인데,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좀 약간 몇 가지 모순이 있어서 제가 물음표를 계속 달아놨습니다. 3개를. 근데 모순되는 건 넘어가고,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맞는 것만 지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제가 그 과외 기법하고 똑같아요. 한 분야에서의 자기 절제 훈련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의지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게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비보이 하다가 최연소 회계사가 된 사람 알죠? 뭐 서영준인가 무슨. 그 다음에 중3 때까지 야구 선수 하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나 이제 운동선수가 안 되구나 해가지고 사실 패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몇 문대는 안 갔지만 2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예요. 뭐 그게 좀 더 빨리 오면, 예를 들어서 15살, 16살 때 그런 어떤 전환의 계기가 빨리 오면은 정말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뭐 몇 문대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했던 한 분야에서 자기 절제력을 키웠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외 선생을 쓸 때 너무 못하는 과목을 과외 선생을 쓰지 말고 살짝 잘하는 과목에서 과외 선생을 쓰면서 친구가 되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살짝 잘하는 과목에서의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3개월, 6개월. 아예 기초가 없었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취감을 맛봤던 것이 두뇌에서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게 돼요. 그럼 도파민 회로가 더 튼튼해지면 이해도 잘 되고 암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 성취의 경험이 전파가 되는 방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 발달의 기초적인 모델이에요. 저 사람이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자,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은 결국 표면적으로는 자기 개발을 하는, 실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똑같이 표면적으로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내면이 달라요. 무의식이 달라. 똑같은 학생이 그 무의식 속에서 어떤 그 자기 현재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거나, 이 생유라는 것은 이게 생동감 있는 여유의 준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여유가 있는데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뭔가에 쫓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동감은 있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무의식적인 파워가 약해져요. 그러면 제가 어제 그랬어요. 자식이 10배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라. 그게 여유거든요. 하지만 자기 개발의 생동감이 엄마한테 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 그 다음에 유연성. 이게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취업이나 창업 투자. 창업 투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청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갚지 않아도 되는, 너가 정말 그 회사를 차려서 열심히 한다라는 것만 증명을 해주면 너가 그 사업이 망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그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서 처음에 3천만 원, 5천만 원, 3억 이렇게 돈을 계속 줘요. 지금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기주도성 있는 놈들이 너무 없어. 그 돈을 타가는 젊은이가 없어. 타가는 젊은이가. 돈은 막 조 단위가 쌓여 있는데, 몇 조가 쌓여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자기주도성이 너무 없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임종웅 씨가 부의 세습이 아니라 창업의 세습을 해야 된다. 새로운 창업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고, 자, 그럼 엄마의 자기 개발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 지금 엄마, 나 고졸인데, 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고 다시 대학 가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자식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 어떤 파장이라는 것은 적절한 두뇌 활성만 있으면 됩니다. 적절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는데, 이 학부모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엄마가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은
다른 과목은 좀 못했지만 영어를 잘했던 거야. 중고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모가 미국에 살았는데 방학 때마다 이모한테 놀러 갔다고 칩시다. 영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가수가 되겠다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노래방만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상 가수 그 미모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안 돼가지고 가수가 못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집을 가서 이제 둘이 엄마가 됐어. 엄마가 됐는데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의 두 사람의 꿈이 다 그냥 가수였다고 칩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데 이 사람도 가수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창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둘 다 가수가 못 됐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잘했던 엄마는 이제 자기 자식이 학원비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학원비 필요해졌는데 영어를 잘했던 엄마는 영어를 잘했다는 이유로 자, 영어학원 강사를 하거나 영어 과외를 하면은 그 페이가 세잖아요. 월급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영어를 잘했던 가수가 꿈이었던 영어를 잘했던 엄마는 영어 과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가르치는 데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엄마가 있고 한 엄마는 영어를 말 못해. 별로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 노래방에서 그 한가닥 했던 실력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신난 거예요, 살짝.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엄마는 영어를 가르치는 엄마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자, 이 엄마가 의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빠라고 칩시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의사가 됐는데 그 의사가 된 아빠의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 근데 수학과학을 너무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도저히 넌 영화 감독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 나 러시아 유학 갈 거야 내지는 아무튼 그 유명한 유학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영화 감독들이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러시아로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반대하고 의대를 보낸 거죠. 가서 보니까 사람 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직업 만족도가 안 나오는 거죠. 직업 만족도가. 영어 과외를 하는 엄마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아빠는 직업 만족도가 안 나와요. 직업 만족도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엄마 아빠는 두뇌에서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바를 하지만 이 엄마는 노래 부르는 게 재밌어. 그럼 두뇌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면적으로는 자 엄마가 영어 잘하고 아빠가 의사니까 자식이 공부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뇌 속에서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자기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네거티브한 안 좋은 에너지가 쌓이게 돼요. 근데 오히려 노래방에서 정말 남들이 천대하면 노래방 도우미 활동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게 재밌거든.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이 한 얘기 뭐예요? 바오마니까 뭐 아무튼 의지력은 총량이 있다. 의지력에는 총량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지력이 있어야만이 자기 조절이 가능한데 부모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부모의 의지력과 절제력이 직장에서 고갈이 됐을 때 자기 자식들한테 가는 태도 자체가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직장맘이라면 그대로 읽습니다. 직장맘이라면 자신의 의지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력을 어떻게 분배해 사용할지 잘 계획하고 관리를 하라. 무슨 얘기냐?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자녀 양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절제력이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 짜증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기개발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을 벌더라도 자기가 살짝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일. 그 금액이 작더라도. 그 액수, 부모가 돈을 많이 버는 액수의 그 돈의 액수에 중심을 두게 되면은 거기서 자기 의지력이 고갈돼버려요. 절제력이, 에너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피를 보기 싫어하는 의사가 수술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제력이 고갈돼버렸지, 에너지가. 자, 그래서
직장에서 너무 많은 의지력을 소모한 직장맘이라면 아이를 돌보기 전에 명상을 하거나 뭐 단 음식을 먹거나 해서 의지력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 왜? 집에서 자녀랑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계발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남편이 충분한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기 씀씀이를 줄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되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좋아했던 일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를 연구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자기계발. 꼭 책을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철학 공부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계발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흔히 얘기하는 자기계발은 자격증 따는 거라든가 뭐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 그런 게 자기계발이에요. 근데 인문학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저한테 강의 듣는 분들이 하나 인문학인데, 인문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감성과 믿음의 깊이를 유지하기. 보통 의지력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철학적 어떤 신념 같은 게 쌓여가야 돼요. 그래야지 저 무의식에서 그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에너지가, 감사와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그 평행 우주가 좀 암울한 우주가 계속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행운이 막 다가오는 우주. 응? 기분 좋죠. 생각만 해도. 나는 내가 그 한 대를 주고 한 말을 받을 줄 알았어. 내가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한 대를 줬어. 한 말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한감하고 오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세렌디피트라고 그래요. 우연히 만나는 행운이에요. 그런 것들 자꾸 생기는 우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인문학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계발은 늘 자기가 기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자기가 좀 내가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다, 내지는 살짝 재밌겠다 라는 쪽으로 자격증을 따야 돼요. 네, 일단 끝낼게요.